그 회사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장이 시장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시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행보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교수님과 오늘 되게 또 다양한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워낙 또 박학다식 하시고 진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왜 이러세요? 진짜 다방면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저도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2024년 딱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최근 좀 경제 증시 상황과 그리고 내년에는 좀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12월 FMC에서 드디어 금리 인상 좀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하기에 돌입할 수 있다. 하면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거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진정되는 건가? 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파월이 그런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약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 초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제신문 아주 샅샅이 읽으실 테니까 잘 돌이켜 보시면 올 초에 뭐라고 투자은행들이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뭐 모건 스탠리니, JP 모건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이제 올 연말 2023년 연말쯤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한 그 기조 없어요. 미국에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정 부분 더 계속될 것 같은 발언들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중앙은행 종사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신중한 모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묵직한 흐름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곧바로 인하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불타오르면 그때 다시 금리 올린다? 금리라는 건 기준금리라는 건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묵직한 흐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완연히 잡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도 약간의 템포감을 두고 그게 맞았네 라고 해야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반론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교수님, 파월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물가가 잡혔다라는 증거만 있어도 꼭 목표 물가 상승률인 2%가 아니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파월의 발언을 또 예전을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월이 본인이 연준 의장을 연임할지 말지를 결정할 즈음에 미국 의회에 나가서 발표했던 내용들 코로나19 때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이 걸린 거기 때문에 시장의 민심이 너무 사나워질 수 있는 발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연준 의장들이 다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연준 의장들 태반이 교수 출신의 경제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교수라는 직업은 누구한테 잔소리를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죠. 제 명지대 제 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제 연구소 사무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누구 내가 찾아오라고 하지 않는 한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긴 내 영토야. 그러니까 잔소리 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럴 게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해요. 네, 학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학문적 뭐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는 많은 사건을 수임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어루고 만지지 않으면 고객이 당신 뭐 이런 변호사가 있어 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평생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의회에 나가서 우리 학자들은 나는 내 소신대로 이러고 얘기하고 올 거야. 나 뭐 배운 대로 난 하는 거니까. 이런 기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는 이 사람들도 고객인 거야. 그러니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연임을 확정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년에 선거 있는데 자기를 임명해준 정치권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권자들, 경기 이러다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빨리 금리 낮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거든요. 이 정도면 잡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낮출 때가 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립 서비스 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그 의장 말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보스턴 글로벌이라든가 미국의 지역지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전혀 파월하고 다른 논조가 많아요. 벌써 금리 인하라고? 아직 물가 잡혔다라고 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소리가 많아요. 물론 점도표 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슬슬 우리가 그런 준비는 해야 돼라는 흔적은 남겼지만 너무 시장이 다시 이것 때문에 타오르면 물가 못 잡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 우리가 너무 빨리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단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딱 내년 선거 앞두고 뭔가 시장이 정말 바라는 듯한 말을 해주는 네. 이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더 막 이렇게 환호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또 순간 파월은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물가 또 올라가면 안 된다. 약간 또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속 시장과 좀 밀당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중앙은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간 사람이 다 잘 건너간 걸 보고 그 다음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는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완연히 잡혔다라고 확증 안 하고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는 좀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 증시는 이미 다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걸 다 돌다리 두들긴 다음에 건너려고 하면 이미 먹을 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실 것 같거든요. 뭐 맞습니다. 사실 원래 금융시장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실제 진행되기 전에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돼버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말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가 머릿속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년 1, 4분기는 아니더라도 2, 4분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지금 미리 사두셔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정책 기조를 보면요. 금리 인하가 기대됐다가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 기대감만 가지고 뭐 어떤 투자를 더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분산 투자도 방법일 수 있어요. 기대감 있을 때 좀 넣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될 것 같아 보일 때 한 번 더 넣고 하는 분산 투자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정말 고수라면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반영되니까 지금 넣겠다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원래는 이 선반영되고 나서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판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세 때 내가 이거는 실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판세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모색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불확실성과 싸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베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딱 시작이 됐어. 그건 확정적 사실.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런 종목이나 이런 산업이 뜨겠다.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투자했었을 때 훨씬 더 리스크는 관리가 되겠죠. 저도 워낙 투자 성향이 리스크를 좀 줄인다라는 마인드가 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결국 금리 인하 기대하면서 종목을 올리는데 지금 따라잡기는 좀 그렇고 일단 뭐가 올라가는지 좀 힌트로 보다가 이걸 나중에 실질 금리 인하 할 때쯤 다시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또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가요? 근데 또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향방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지금까지는 워낙 미국과 금리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던 우리나라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하면 우리나라도 그럼 따라가는 건가? 또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나라 내수경제죠. 왜냐하면 한국의 중앙은행이고 한국의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조금 빠르게 급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했었을 때는 야, 이 금리 기조를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0%대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3%대까지 올려놓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만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동일한 속도감을 올렸다면 한국의 경기 상황이 빠르게 식어가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낮춰도 괜찮을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낮추면서 동시에 낮춰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계속 단계적으로 더 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올렸다가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릴 자신감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몇 단계 떨어져도 우리가 같이 올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텀은 그래서 먼저 낮추는 게 아니라 미국보다 나중에 낮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올리다 멈췄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올리다 멈춘 것을 한 이유는 경기를 고려해서 더 안 올리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지적했던 것도 답이 나오겠죠. 교수님, 경기가 급냉하면 금리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진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는 경기 걱정 때문에 더 안 올리고 멈춰 있었잖아요가 하는 위원들의 금통위 위원들의 아마 돌아오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현 상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전망되는 건데요. 저는 내년도는 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진짜 경기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면 뭐 내년 하반기, 그것도 3분기 말고 4분기 정도에 뭔가 금리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환율입니다. 영국의 여성 총리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워낙 짧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국의 여성 총리가 그 정책 기조를 갑자기 확 바꾸는 바람에 영국 채권이 완전 변동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금융시장에 대란을 일으킨 어떤 원죄 때문에 초단명한 총리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일부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만약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버리면 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름 사와서 전기 떼야 되는데 물가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식자재 먹거리 사와야 되는데 그것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쉽게 낮출 수가 없죠. 우리 지금 환율도 계속 1,300원에서 1,400원대로 왔다 갔다 했었던 적이 최근 들어서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행적으로. 예. 교수님, 근데 또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만한 주제가 내년에 그러면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인데 이게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조금 지연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일단 금리 인하할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다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김 작가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크주예요. 테크주. 네. 제가 요즘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제2, 제3의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단기간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거의 도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던 시점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전쟁이나 냉전과 같은 경쟁 구도의 심화 이럴 때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요. 맞아요. 네, 상대 국가보다 더 멀리 쏘거나 더 많이 쏘거나 더 뭐 높이 나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진짜 총력전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몰빵을 하는 시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냉전 시대가 그랬죠.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똑같은 형국이에요. 중국이 양자 컴퓨터 뭘 했대? 우리 미국도 해야지. 중국이 달 뒤까지 갔대. 우리 미국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앵커 기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 앵커 기술은 예를 들어 산업혁명 시절에는 증기기관 같은 거예요. 그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났더니 방적기, 방직기, 철도 같은 연이어 많은 그 산업군들의 혁신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앵커 기술이 뭐냐? AI예요. 이 AI로 인해서 많은 과학기술의 물리적 발달 속도와 금전적인 어떤 코스트의 절감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생각했을 때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이나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ICT뿐만 아니라 이건 바이오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저변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 선관을 잘 가지고 우리가 미리 선투자해 놓으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AI도 AI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진짜 이 지정학 문제로 인한 상대방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무력을 좀 얻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 또 이 우주항공 쪽으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기업들은 이제 또 방산 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은 흐름이죠.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신수종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공통 분모가 보면요.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같은 산업이 있고 방금 말씀 주셨던 로봇 산업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전부 방위 산업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로 역할이 기대되는 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들이 지금 또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적극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투자의 패턴을 전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갑자기 LIG 넥스원이 로봇 기업 인수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단기간에 빵 떴거든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더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저 같이 뛰어놀고 있는 가끔 담소 나누는 단톡방에서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 누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우리 단톡방이 아닌가? 딴 데인가?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요즘 그런 걸 가끔 추천할 때는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읽고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판단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단톡방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고 보시나요? 테크주인가요? 앞서 슬쩍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데 AI입니다. AI와 관련돼서 내년에 투자를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 AI도 교수님 과거에도 AI 테마인 적 있었잖아요. 이 소리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번 AI는 이 AI 기술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영역으로 내려앉은 AI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가의 반영도가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는 컴퓨터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만 AI를 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모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의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의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그 편의성을 한번 누리고 난 뒤에는 야, 이게 이제 뭐 거의 마약 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시범 테스트 형태로 기회를 줘가지고요. 제가 A4로 한 두세 장 이런 뭔가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MS 오피스 기능에 AI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 버튼을 딱 누르고 이 텍스트 두 페이지를 PPT로 바꿔주세요 하면 혼자 해줘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어떤 거는 제가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미지도 찾아서 넣어줘요. 그러니 이거 한번 맛보고 나면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 PPT를 나 혼자 다 만들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2시간은 걸렸을 텐데 AI가 2분 만에 만들어졌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얼마까지 낼 생각 있으세요? 1시간 하던 걸 2분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저는 월에 그래도 5만 원 이하로는 낼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월 5만 원 내고 내 PPT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 작성하는데도 많이 도움도 또 줄 것이고 엑셀 작업하는데도 또 도움 줄 거고 그럼 5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인력 하나도 또 덜 써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마다 5만 원씩 걷는 그런 회사가 또 생겼다. 야, 그럼 그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건 감이 안 와요.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등 시가총액부터 10등 시가총액 회사들의 공통 분모라고 한다면 I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또는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플랫폼 이런 게 또 생긴다는 것이고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되는 효과가 똑같으니 뭐 이거는 제2의 구글, 제2의 MS, 제2의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큰 회사, 큰 기술은 MS나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회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하는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구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자회사 같은 게 뭐가 될지 이런 걸 찾아보면 엄청난 기회가 있겠죠. 실제 그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야, 이거 AI 스타트업들도 그 싸그리 몽땅 인수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경기 뭐 금리 높은 거 이런 관계없이 AI만큼은 진짜 죽어라 투자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네. 확실히 이 분야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2023년에 또 웬만치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마존 가지고 저희 대학 동기들하고 매번 농담 삼아 연말에 송년회 하거나 신년회 할 때 매번 똑같은 농담을 해요. 왜냐? 우리와 같이 성장한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쯤 그런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뭐 예스24 같은 뭐 책 파는 회사가 있다며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중간중간 우리의 대화가 뭐였냐면 아마존 너무 많이 올랐어. 아마존 너무 많이 올랐어.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주가라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라는 회사들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뭐 지금 회사들이 더 오를 거다 그렇게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올랐다는 게 낮아질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맞죠. 그때 아마존을 샀어야 되는데 책만 팔 때 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혁신의 변화를 하니까 그만큼 더 레벨업되고 이런 기업들이 진짜 AI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마 어떤 선도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번 MS 오피스 버전에는 AI 탑재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MS 오피스의 요금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원래 네가 쓰던 MS 오피스 쓰고 싶어? 그럼 옛날처럼 패키지 구매해. 그런데 우리가 AI에게 실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버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독 서비스야. 월 3만 원 내면 이미지 같은 건 못하고 기본적인 건 구현돼. 그런 상품 하나 더 생길 거고 근데 10만 원 내면 완벽하게 해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슬슬 그거 쓰기 시작하는 사람 생기고 또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슬슬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AI를 기반으로 또 돈 벌 만한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는 AI 기반 새로운 앱 뭐를 개발했는데 뭘 어떻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부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좋은 투자의 활로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AI가 너무 관심이 큰데 또 문제는 AI를 그냥 중소기업이 저 공룡급 기업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 상위에 있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또 독식하면서 이게 쉽사리 또 투자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고민도 들던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 하면 게임 회사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 뭐 우리나라 내에서만 아마존과 같은 높은 신장률을 보였던 회사들이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도록 해서 돈을 번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이 가동되게도 하고 그 게임 생태계의 어떤 심장과 같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 엔진을 만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엠픽이라는 회사예요. 엠픽 게임스라는 요즘 구글하고 애플하고 저 소송해가지고 계속 시끌벅적한 회사인데 그 회사 CEO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국인이다 정신적으로 이런 소리도 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그 엠픽 게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엠픽 게임즈에서 만든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다? 자, 우리 모두가 AI 솔루션을 하나하나 다 개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요즘 제일 핫하니까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엔진을 활용해서 뭐 우리나라 카카오든 네이버든 아니면 우리 부자 TV가 재테크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물론 부자 TV 종합금융회사는 오픈 AI에게 매달 이용료를 얼마씩 내야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치 디자인 전문 회사가 매달 어도비 포토샵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서버 이용하기 위해서 MS나 애플이나 구글에 MS나 아마존이나 구글에 매번 서버 이용료 내는 것처럼 똑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조차도 오픈 AI 걸 저희는 쓰고 있어요. 구글 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구글과 MS처럼 AI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네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처음에 그런 운영 체계 뭐 iOS를 만든 애플이 뭐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서 뭐 앱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또 앱 구축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이 생태계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또 유저를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벌리느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뭐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상, 그냥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AI 그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 이거 제휴해서 쓸 사람 쓰세요 하는 순간 제가 요즘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저도 밤에 혼자 보고서 쓰거나 논문 쓸 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뭐래도 영상 하나를 틀어놔요. 근데 뭐 경제야 맨날 보는 거니까 뭐 그거 경제를 보면서 이걸 또 쓰기에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구독하고 있는 OTT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뭐 여러 가지 봐요. 그럼 하나 틀어놓고 내가 시작해야지 하는데 뭘 틀어놔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각자사들은 저를 위해 추천해 준다고 뭐 이렇게 대충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 저희는 OTT입니다. 누가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난 오늘은 무슨 영화를 봤으면 좋을까 해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봐도 저도 정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이 영화네 오늘. 그런 걸 딱딱 추천해 준다? 그럼 그거 대박 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MS 오피스 말고 완벽히 새로운 게 아니라 저희는 MS 오피스 같은 건데 AI 기반이에요. 저는 OTT인데 AI 기반이에요. 저는 뭔데 AI 기반이에요. 여행 앱인데 AI 기반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기존 여행 앱, 기존 OTT, 기존 MS 오피스 같은 솔루션들 제낀다는 거죠.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평소에 뭐 출퇴근한다거나 그냥 막 샤워를 한다거나 다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노래를 들을 때 원래는 멜론 앱을 썼어요. 그러면서 인기 순위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었는데 유튜브 뮤직을 쓰고 나서 멜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그냥 내 그 날씨, 감정, 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딱딱 추천해줘? 이런 게 나오니까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OTT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 뭐 보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딱 지금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찝어준다면 그런 거에 돈을 확실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과 똑같은 투자도 가능하겠네요.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본인들이 쓰는 제품들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AI 기술 잘 몰라요, 교수님. 저도 기술 잘 몰라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린 유저잖아요. 근데 유저로서 조금 발빠르게 어떤 제품을 선도적으로 사용해 봤다면 이거 좋은데 하면 그거 나만 좋은 게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투자라는 걸 너무 고문고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답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2024년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고 계신 게 미국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시점으로는 그래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경쟁 구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누가 이길 거냐. 근데 누가 이긴다면 또 주식시장의 변화가 또 한 바퀴 완전히 순환매가 친환경이 좀 죽는다거나 IT가 부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될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되든 간에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안전빵이다라고 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의 산업적인 변화 트렌드에서 30%만 바뀌지 70%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30% 바뀌는지 많고 70% 그대로 있는 것들 중에선 모두가 똑같으냐? 그건 아니고 이제 속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바이든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산업이나 변화와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70%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그러면 그 속도 차이마저도 큰 변화 없이 우리가 이 기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산업 섹터는 어딘가요? 라고 했었을 때 우주항공 산업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무조건 영순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 기조가 뭐냐면 둘 다 중국 억압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지금 가장 첨예하게 기술과 관련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자 정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구도는 우주항공 분야거든요. 통신망이라든가 첩보위성이라든가 우주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 국가가 경쟁 구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우주산업과 관련 우주방위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정책 기도는 그대로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가장 큰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가 저는 큰 궤도 수정 내지 속도 감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정권 때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곳과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 셰일 혁명을 이끌었던 그 셰일 기업들인데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과거에 투자해 놨던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예전처럼 무조건 보조금을 둬야지만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태양광 등등 신재생 에너지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입장에선 특히 자기에게 적극적인 후원 세력이었던 이들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속도 조절이나 시장 파이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 이런 또 극단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러면은 기존까지 바이든 정책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신재생, 2차전지 이런 애들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불안하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공화당 측면을 봤을 때는 IRA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쉽사리 이건 폐지하기 힘들 거다 이런 이제 좀 의견이 갈리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네, 쉽게 폐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IRA법이 벌써 법안으로 미국 의회에 통과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데 미국이 내년에 대선 선거가 있지만 그 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는 이미 하나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판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혼자만의 궤도 수정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회가 뒷받침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우리가 항상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냐면요. JTBC로 기억나는데 뭐 작가님이 오늘 뉴스룸인가 거기 출연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알겠습니다 하고 작가님한테 받은 원고가 있어요. 지난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교수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그 트럼프의 발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측 통행합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저녁에 방송 8시인가 하는데 5시 반인가 6시에 전화가 다시 그 작가님이 왔는데,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트럼프가 조금 전 새벽에 트위터에 반대 소리를 썼다는 거예요. 좌측 통행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래서 저희 기존 질문 다 무시하시고 와서 편하게 얘기하고 가시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적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질이죠. 그런 걸 고려했었을 때 너무 모든 것의 발언에 일비희할 필요 없다. 실제로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공약 이행률의 퍼센티지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사실 표심을 끌기 위한 그런 발언들에 너무 우리 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내년 2024년 바라보셨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테크주에 확실히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근데 이 테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느 분야,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AI 이런 분야에 안 들어가는 게 반도체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반도체 수출에 대한 개선도가 조금씩 또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AI 모멘텀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또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장이 시장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한동안 돈 제대로 못 벌고 그랬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시작이잖아. 이 인식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돌아와 봤었을 때 반도체 시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반도체를 소비했던 건 철저히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반도체를 소비하는 게 누가 됐다? AI예요. 기계가 된 거네요. 예. 우리 둘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쓰고 준비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 수 있는 페이지와 우리 수빈 대표님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 둘이 합쳐봐서 열심히 준비했다 해봐야 몇백 페이지가 끝일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AI에게 이 방송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읽고 대응하라고 하면 AI는 불과 몇 초 만에 읽은 페이지가 몇십만 페이지가 넘겠죠. 그 얘기는 뭐다? 그만큼 반도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읽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면서 읽어봤자 기껏해야 일주일 내내 몇백 페이지인데 AI는 그걸 몇 초 만에 몇십만 페이지를 읽잖아요. 반도체 리소스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던 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이 분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쓰면 굳이 반도체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였는데 AI가 반도체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또 그만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하드웨어 기반이다 보니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죠. 확실히 반도체가, 저도 기존에는 이 사이클 산업을 확실히 탔던 게 반도체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 게 이게 또 구조적인 성장을 타나? 기존에 반도체가 안 들어갔던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 뭐 로봇, 뭐 이런 최첨단 IT 관련 분야에 반도체가 심지어는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P랑 Q랑 같이 증가하는 그렇네요. 이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야 이것도 쉽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교수님 볼 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각각의 기술적인 분야도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어느 분야를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교수님은 좀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네. 반도체 웨이퍼 위에 뭐 저는 이런 회사 설명서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브로셔 넣고 이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다 뭐예요? 외계어 같아 했더니 저희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 도화지 같은 거잖아요. 그 웨이퍼를 웨이퍼 회사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웨이퍼의 반도체 도면을 그리려면 웨이퍼를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 웨이퍼 씻는 그 액을 만드는 웨이퍼 세척 액을 만드는 회사에 아니요. 그 세척 액을 만드는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네. 이런 정도거든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회사들 우리가 잘 일견 알지 못하는 회사에 자꾸 반도체 관련한 회사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좀 남다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추종하거나 그분들의 투자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투자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 CEO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런 재테크 관련한 경제 관련한 유튜브 채널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기 채널 저기 채널에서 출연 요청 들어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요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JTBC 같은 어떤 방송국하고 제 채널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투자자죠, 일종의 투자자들이 당신 채널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지 나가서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못 나가요, 많이. 그러면서 그럼 나도 대외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다 막아버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몇 가지만 하시라고 이 실링이 있어요, 한도가. 근데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그 한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우리 수민 대표님 있는 대로 이렇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을 아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대표를 알고 이분은 좋은 분, 이분은 이런 채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분은 아니고 이런 걸 아니까 안정감 있게 불러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대표가 무슨 개인 도박해가지고 회사 돈을 다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그 개인이 이제 열심히 경영 안 하고 주색 잡기에 빠졌다든가 그럼 그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 만드는 세척액 만드는 그 회사 CEO는 결혼을 3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이상한 종교에 빠졌는지 아니면 술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교수님 말씀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TSMC나 SK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그런 회사 투자란 얘기신데 그거는 투자율이 성과가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닥의 간신히 상장인 그런 회사는 배당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배당 같은 것까지 수익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불확실한 리스크를 떠안고 얼마를 더 버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한 거죠. 진짜 우리 올 증시의 가장 핫 키워드는 딱 뻔하잖아요.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처럼 진짜 10배 상승하실 거 원하면 그럼 그 판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뭔가 내가 논리성을 가지고 뭔가 이 회사를 딱 어떻게 진단했다 이런 걸 보실 거면 그냥 내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시면 좋겠고 배당 생각하면 나쁜 것도 아니다. 자, 결론 나왔네요. 반도체 회사 전문성도 없는 모르는 분야, 대표이사 누군지도 모르는 분야 찾지 마시고 좋은 우량 회사에 배당 성향까지 고려해서 투자하셔라. 사실 투자는 내가 잘 알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그럼요. 또 그런 또 기반의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근데 기업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 열정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기회 노리셔도 되겠죠.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제 후배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네. 후배들이 가끔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무슨 명사초청 특강인가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후배들 한 두세 명이 와가지고 뭘 물어봤냐 하면 교수님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훨씬 잘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은 좀 못 가르친대요. 아, 네. 그래서 학교에선 조금 자고 학원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적이 꽤 그래도 상위권인데 전교 1, 2등은 아닌데 자기가 더 성적이 올라가려면 학교 선생님 구닥다리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냐. 그 고민을 왜 했니? 그랬더니 전교 1, 2등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있더래요. 그 못 가리키는 선생님 그 얘기를. 네네. 그런데 그 못 가리키는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게 전교 1등의 방법인 건지 아니면 그 시간대 솔직히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더 열심히 안 듣고 파는 게 좋은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앞에서 그 못 가리키고 잘 못 가르쳐 준다라는 그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있잖아. 네. 그 선생님하고 너랑 다음번 모의고사 시험을 딱 봤는데 네가 그 선생님보다 모의고사 성적을 더 잘 받으면 듣지 마. 근데 그게 아니면 들어야 되지 않겠니? 너보다 뭘 해도 더 하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안다라는 것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 반도체 종사잖아.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가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할 때 당신은 거기까지 안 것 같은데 자 봐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받고 더블로 가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에 70%, 80% 이해해서 저도 스터디 많이 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참 투자가 쉽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알아도 안 되는 게 또 투자니까. 중요한 얘기세요. 이것도 말씀 주셨으니까 첨언 좀 드리면 교수님 그럼 알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냐? 그러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다 떼부자 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초과 수익을 그만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하방을 막는 거예요. 큰 손실을 안 보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큰 손실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손실 안 보고 계속 뭘 하고 있다가 보면 적어도 큰 손실 안 보고 조금씩 뭘 하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를 한번 잡기 위한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평균 평타가 타율이 좋아지는 거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서 있어서 그냥 3구 3진 아웃은 안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드리고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를 볼 때 지금 이 역시도 미중 간의 큰 패권 전쟁이 나오고 있는 전쟁터잖아요. 네. 이보다 또 치열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딱 어찌 보면 그 사이에 껴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잘하면 이거를 기회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기회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좀 생각을 나눠본다면요. 확실한 기술 우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명 뭐라고 할까요?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린 이미 선택을 했거든요. 어느 쪽 노선을 가겠다라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졌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놓고 요원해진 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반도체는 진짜 산업의 쌀로 모든 제품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그걸 사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으면 제3세계 하다못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들고 와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유사일의 밀주, 밀매, 밀수까지 이걸 막는데 성공한 국가 정책 없어요. 돈 될 것 같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사가요. 어떻게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쪽 시장을 완벽히 잃어버린다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이 뭔가 치고 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격차를 유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같은 나라한테 받아다 쓰고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방책인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중국 업체들과 벌리면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또 미국도 또 중국도 또 대만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 일본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규모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기술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심 기대도 가지만 걱정도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는 세상이 생겼어. 휴대폰으로 음악도 듣는 게 대세가 됐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인 삼성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MS일 수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신생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100배, 예전에 100배가 뭐예요? 뭐 한 10,000배 이상 컸던 이런 회사들이 딱 보니까 저 사업 잘 되네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해보려고 시도했던 적도 솔직히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영산사업단이라고 옛날부터 결국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들을 모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못했느냐? 항상 그거예요. 우리 그 부자TV에서는 제일 주력으로 하는 게 지금 유튜브 채널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서브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특강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방청객들이 와서 방청 직접 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을 판매하는 걸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서브 사업이니까 우리 대표님이 신경을 덜 쓰겠죠. 그렇죠. 인력도 덜 투입하고 자본도 덜 투입해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결국 성공을 못 하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실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MS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기까지 성장했죠. 처음에 이거 해야 돼? 그래, 이것도 해보자 했는데 주력이 아니니까 안 커요. 근데 다른 데는 요거 해야 돼 했는데 요거만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공용 기업이 이 회사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니치 마켓에서 성장한 이상한 새로운 신규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는 왜 배달의 민족 생각을 못 했냐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왜 마켓컬리 생각을 못 하냐고요. 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만 몰빵해서 이것만 악착같이 더 좋은 플랫폼,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배달할 때는 결국 배달의 민족 써야지 뭐 음악 들을 땐 벅스나 아니면 뭐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생겨요. 자, 그럼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D램 개발하는 삼성전자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문학적 수사로 이 D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21세기 나사못이 돼버렸어요. 모든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해서 GPU와 같은 고가의 그래픽카드 그런 금액 아니죠. 네. 그 다음에 CPU와 같은 헤드 기능을 하는 그 고가의 CPU 그 금액이 아니에요. 요즘은 조립 PC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제 PC는 제가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워낙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그래픽카드 꽂고 그 다음에 하드 꽂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싼 게 뭐다? D램이에요. 21세기 나사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21세기 나사못을 만들고 있는 회사 전 세계 지금 3개 남았다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네네.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저도 나사못 한번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만큼의 조단이 투자한다?
그 조 단위를 투자해서 결국 나사 한번 만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건 부동의 우리 거예요. 그럼 그 고부가가치 나름대로 나사 한번 만들면서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흑자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 같은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까지 1등을 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슈퍼기업이 나오는 걸 좌시하겠습니까? 아, 견제고 여기저기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계속 2등 하겠습니다. 3등 하겠습니다. 하면 21세기 나사못으로 확실한 캐시플로우는 있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는 또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두 개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휴대폰도 만들고 뭐 하니까 그런 형국에서 뭔가 새로운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표현하자면 쫄 필요 없이 이제 요런 구조적인 나름대로의 우위를 잘 활용해서 다음 포석을 잘 가는 게 중요해 보여요.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점점 반도체 없이는 그럼요.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결국엔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과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까지 계속 좀 먹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2022년, 2021년은 제 주변에 있는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뭐 제 대학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고수들이 좀 있어요. 동기들 중에서 고수들,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잘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 이런 걸로 뭐 진짜 끝내주는 실력 가진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해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뭐 2022년까지도 유동성 때문에 다 돈 벌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고수라는 걸 인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펀드 매니저가 이제 뭘 한다고 저 수익률을 거둬? 나랑 거의 비슷하네? 내가 고수고 내가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다 성장하고 다 투자가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유동성의 힘, 돈의 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들은 판단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뷰가 보여요. 그런데 자기 그 동종 업계 다른 누군가는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고수들은 돈의 힘이 빠진 지금을 훨씬 더 좋아해요. 변혁기이기 때문에 확 급성장을 할 회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산업구조의 변화, 아까 저는 과학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산업의 변화가 급변하게 전개되고 있는 타이밍에 선구안 잘 가지고 좋은 회사 투자하면 엄청난 성과 거둘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요즘 그리고 내년까지 기분이 째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잘 보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힘들 때 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부자 TV를 종종 시청해야 될 이유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정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도 분명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